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 목요철학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 866회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목요철학 입문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홍남희 교수님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상반기 강연자 선생님들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일단 올라오시면 연단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동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영상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문화연구편집위원을 하고 계시고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간 관련된 다양한 저서들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이분을 모시게 될 때는 이 책에 있는 논문을 하나 읽고 그래서 섭외를 했었는데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하는 공저를 2021년에 아카네시스 내셨고요. 작년 2023년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이해와 실천이라고 하는 공저를 또 세상에 내놓으셨고요. 같은 해 2023년에 편향된 기술 문화는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라고 하는 저서도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한국방송학회 방송저널리즘 연구회 김세은 저널리즘 논문상을 2023년에 수상하셨고요. 2018년에는 한국언론법학회 유당 신진언론법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866회 목요철학 입문포럼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홍남희 교수님을 여러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홍남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목요철학 입문포럼에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 제일 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디지털 포스트 휴먼과 관련한 지금의 이제 매체 조건과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제 들어오셨던 이제 교수님들께서 약간 인문학, 철학이나 뭐 문학 분야에서 많이 강연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했고 또 미디어 연구를 계속 해오는 그런 미디어 학자로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조금 사례와 함께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이제 이것이 어떤 인식론이나 어떤 그런 매체적 조건과 결부되어서 지금 우리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좀 뭐 영상 같은 것도 준비하긴 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긴 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애플이 내놓은 애플 아이패드 새로운 광고인데요.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이제 발명해온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매체 역사에서 개발을 해온 여러 가지 그 미디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프레스로 찍 누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파괴를 하면서 그 하나의 아이패드에 담았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 사람들의 불쾌감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이 이룩해 온 이런 문명들을 이제 애플이 이렇게 기술로 인해서 파괴한다는 것이냐 굉장히 불쾌감을 호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 광고에 대해서 조금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프레스기로 이제 악기나 뭐 지금까지 그 게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 곳에 넣었다는 의미이긴 할 텐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제 기술에 의해서 뭔가 대체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고 굉장히 그런 오만한 그런 기술 회사의 그런 광고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논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포스트 휴먼 논의에 이어서 디지털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뭐 많이 여러 선생님들의 강연에서 이제 포스트 휴먼이나 디지털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미디어의 그런 연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게 미디어 연구와 어떻게 또 이제 결부가 되어 왔고 또 어떻게 결부를 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로지 브라이도티 같은 철학자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논의가 우리가 근대적인 휴머니즘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질서나 어떤 백인 중심주의 그리고 가부장제 이런 유럽 중심의 그런 패러다임에 기반한 휴머니즘적인 주체성이 굉장히 이분화된 어떤 자신과 타자 그리고 동일성과 타자성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입각해 왔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다른 인간들, 예를 들어서 그런 이분법에서 자아와 타자의 구분 속에서 타자로 이제 분류된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 쓰다 버릴 수 있는 신체라는 인간 이하의 지위로 격하해온 그런 근대의 역사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휴먼의 논의는 결국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권력이나 그 역사의 그런 치명적인 배제, 자격 박탈, 누군가를 자격 박탈시키는 그러한 역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 포스트 휴먼이라는 논의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의미를 지니느냐, 이런 휴머니즘 주체에 대한 이제 비판과 어떤 성찰이 포스트 휴먼 논의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뭐 가치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디지털 포스트 휴먼 논의는 이 디지털이라는 환경, 그 기술이 매개되었을 때 이 포스트 휴먼 논의가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기술이 매개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인간이 형성이 되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매체적인 조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매체를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신체가 이제 그 매체적 조건에 포함된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하고 기술하고의 어떤 관계라던가 소통 방식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주체성, 이 지금 시대의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제 부르는 이런 굉장히 어린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 저 아이들은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뭐 이게 TV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겪어온 세대와 다르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린 세대들을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른 주체성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체성이 어떻게 탄생하고 있고 또 이런 기술적인 조건은 어떤 주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기술이 야기하는 매체와 감각의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디지털 포스트 휴먼 논의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미디어 생태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과 기술, 그리고 사람과 기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힘들과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그런 상호작용과 그 관계를 인식하는 게 이런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이해에 이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기술 시대에 인간과 문화,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서로를 상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술은 인간의 삶과 일상, 그리고 감각과 세계관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편향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노동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 기술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 일국의 뭐 한국,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내 일상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전체의 그런 우리 행성적인 지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사유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던져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는 사실 그 매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오고 또 굉장히 실용적인 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해오긴 했습니다. 어차피 그 조건의, 그 미디어의 조건에 의해서 인간이 어떠한, 조건으로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감각을 형성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고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경험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뭐 이런 조건 이전에 어쨌든 기술적인 조건에 대한 탐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샬 맥클루언이라고 유명한 미디어 학자,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데요. 미디어의 이해라는 그런 책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내용만이 아니고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전달하고 있는 어떤 정보의 내용만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어떤 전달하는 그 과정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클루언은 그 텔레비전과 같은 그 전자매체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끊김없는 그런 거미줄 망으로 연결될 것이며 지구 전체가 이제 하나의 지구촌으로, 하나의 마을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 매체 조건의 변화가 이런 감각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그 매체 조건의 변화가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자미디어, 당시에 이제 텔레비전부터 시작한 이런 여러 가지 전자미디어들이 인간의 신경체계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포스트 휴먼 논의와 되게 연관된 그런 논의의 출발점으로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체 조건의 차이는 세대 차이가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이런 매체 조건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감각적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텍스트를 받아들일 때 그 굉장히 세대별로 좀 다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깃불은 그 전깃불 자체가 그 메시지가 없는 미디어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 이니스는 그 기술이 가진 물질성이 가진 어떤 편향에 대해서,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디어가 가진 어떤 정보 저장이나 어떤 전송을 하는 물리적인 형식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매체마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편향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편향적인 미디어를 예로 들자면 진흙이나 돌이나 양피지 같은 굉장히 무겁고 내구성이 강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시간 편향적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동이 어렵고 또 지속되는 그런 시간 지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국이 지속되는데 도움을 주는 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 편향적 미디어는 무엇이냐 하면 파피루스처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종이와 같은 이런 운반이 용이한 그런 미디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공간 편향적인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편향적인 미디어는 당연히 가볍고 정보의 전달을 널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국을 팽창시키는 제국주의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유럽 문명이 시간이나 지식이나 어떤 지속성을 넘어서 공간과 권력에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지우고 현재에만 집착하는 심리, 그리고
정보 전달을 더 넓은 지역에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러한 확장성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간 편향적인 속성을 점차 가지게 되면서 이 제국이 확장되고 정보 전달의 확장성과 또 현재성에 그 집착하는 심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떤 구글이나 어떤 실리콘밸리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가 지금 완전히 구축된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편향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니스가 말한 그 매체 조건의 편향, 물질적 조건에 의한 편향 말고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편향은 굉장히 그 기술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검색 엔진이라던가 어떤 그 정보 전달에서의 어떤 기술이라는 그 자체가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에서 어떤 인종이나 젠더나 민족이나 장애와 같은 어떤 정체성이나 그것에 따른 차별 같은 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느냐.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어떤 보이지 않게 비가시화되어 있을 뿐 사이버 공간도 그리고 디지털 공간도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 연구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기술을 이용하는 집단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편향 아니면 인종적인 편향 그리고 기술 개발자 집단 그리고 기술 기업의 관리자 집단이 특정한 인종 중심으로 굉장히 뭐 엘리트 중심으로 그리고 백인 사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어떤 다른 가치가 잘 반영되지 않고 어떤 타자화된 지식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와 개발자와 기술 기업의 관리자가 특정한 그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디지털 공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실리콘밸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경험적인 사례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구성원들이 굉장히 그런 뭐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슈가 되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디지털 공간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 불렀던 그런 인터넷 중심의 그런 매체 환경을 살펴보면 그 초창기에 90년대 이제 처음 그 인터넷이 대중화되었을 때 그때의 그런 이 선언문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 산업세계의 정권들, 그러니까 인터넷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 중심의 어떤 그 규제 체계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존 페리 발로라는 사람이 96년에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그런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 자체가 산업세계의 그런 정권들이 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우리의 영토, 이 새로운 사이버 공간을 통치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인종이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이나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뭐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대한 그런 법적인 개념들은 이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데 사이버 스페이스는 물질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초창기에 그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가고 또 개발을 하고 그랬던 어떤 미국 중심의 그런 에토스라고, 자유주의 에토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공간이 뭐 물질에 기반하는데 사이버 공간은 물질이 없다라던가 육체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지금은 조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된 그 정신이 캘리포니안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바브룩이랑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우리가 지금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가치관, 그 어떤 이데올로기를 어떤 굉장히 그 하이테크 산업의 보헤미안 컬처와 어떤 그런 자유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정신, 그렇지만 굉장히 그런 기업가적 열망을 가진 그런 뭐 히피와 여피 정신을 가진 그러한 중심으로 그러한 해석을 하면서 이러한 계급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여러 가지 그런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어떤 공동체처럼 이제 캘리포니안 정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몰려 있는데요. 사실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어떤 그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기도 한 반면에 굉장한 그 수의 노숙자와 또 어떤 마약 중독자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서 도시가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한편으로 그것에 이제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그런 홈리스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높은 땅값과 또 이게 거주지의 그 양극화가 또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신에는 사실은 그 기업이 형성된 어떤 우리가 많이 그 만화로도 이제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이 보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이런 저커버그라든가 이런 기술 기업의 창업자들에 대한 어떤 신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미국의 그런 자기 집에서의 차고에서 뭐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이제 뭐 스탠퍼드 대학이나 뭐 하버드 대학에서 동료를 만나서 기술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지금의 메타 페이스북의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 창업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페이스북은 이제 원래는 페이스 메시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 저커버그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런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외모를 평가하는, 그래서 누구를 이제 고르는지 그런 걸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초창기의 버전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공유 정신과 이런 거에 입각해서 이제 바깥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굉장한 이제 미디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온 것이고요. 지금 또 이제 메타나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실리콘밸리 중심의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이런 창업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또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이니스가 말한 어떤 공간적인 편향,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런 확장의 열망 같은 것들이 이제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망을 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그 해저 터널 같은 거를 이제 해서 광 케이블이나 뭐 이제 그런 인터넷이 잘 이제 되도록 하는 전 지구적 연결이라는 어떤 열망을 가진 그런 그 기술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컴퓨터를 보급하거나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프라적인 조건부터 이제 이런 테크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어떤 정보 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온 어떤 지구적인 연결과 어떤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역사와도 굉장히 연결이 되고, 또 이런 아프리카와 같은 이제 서구가 이제 굉장히 타자화했던 그런 공간, 그리고 지배해 왔던 공간이 어떻게 기술 중심으로 다시 재편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개발은 결국에는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정복과 확장의 열망, 그리고 다른 그 적국의 정보를 뭔가 캐치하려는 그런 열망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 앨런 튜링부터 이제 시작되는 어떤 그 암호 해독이나 지금의 뭐 인공지능 기술의 그런 단초가 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의 개발로 이어졌고, 지금 우리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때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이제 스타링크에 그런 기반한 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스페이스X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제국주의적인 어떤 열망이 다시 이제 그런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형성이 되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쟁과 기술이 얼마나 밀접하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역사적인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봤다면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형성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보 전달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미디어 이론에서 초창기에 배우는 것이, 제가 굉장히 학부 저학년 때 배웠던 것이 SMCRE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스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M 메시지, 그 다음에 C 채널, 그 다음에 R이 리시버, 그 다음에 E가 뭐 이펙트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 소스에서부터 이제 그 수용자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데까지 약간 단선적인 정보 전달의 과정으로 처음에 이제 설명이 되었다면, 이게 점차 지금의 기술 환경이 이렇게 단선적으로 구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그 정보 전달자와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 전체 생태계 내에서 전달자와 그 수용자가 이제 뒤바뀌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결합되고 있는, 그리고 기계와 함께 결합되고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런 비인간 알고리즘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쓰면서, 이런 스마트폰을 쓰면서 어떤 작동 체계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이제 특정한 매체를 쓰면서 들어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또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과 관련한 주체성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유형의 정보가 생산이 되고 특정한 유형의 그 주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이 알고리즘 기술과 다른 이용자와 연결을 하고 정보의 흐름 속에 인간이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의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플랫폼의 기술 설계, 그러니까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의도를 넘어선 작동,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의 설계 이상으로 막 확장하는, 지금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근데 그 산업의 설계, 그리고 이용자의 이용, 그리고 기술의 어떤 작동 방식이라는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어떤 복잡한 관계를 구성하는 사회 기술적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매체를 그 플랫폼들을 살펴보면 이제 주요한 그런 그 작동 방식이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적 필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과거의 데이터, 이거 우리가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뭐를 보았을 때 그런 봤던 것들을 다시 그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리고 시청 기록이나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봤는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을 봤는지, 아니면 어디서 스크롤을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과거 데이터가 이제 미래의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협업적인 필터링이라는 것은 이것을 글로벌 수준의, 이게 내 개인의 그런 취향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취향을 서로 엮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나 젠더와 같은 이제 기존의 정체성 기반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웃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연령이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사성이 연결을 낳는다. 그래서 뭐 웬디 희경 전이라는 그 학자분의 경우는 이제 이거를 패턴 식별 혹은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모필리란 개념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그러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동질적인 공동체가 결국에 혐오를 낳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동질적인데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혐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질적인 네트워크가 바로 이제 그 뭐 필터 버블이라던가 이념적인 편향성과 유사성에 기반한 거품에 이제 휩싸이게 하면서 다른 정보의 노출을 좀 줄이게 되고 비슷한 정보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하는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어떤 지금 기술 개발에 굉장히 심층적인 개인화라던가 개인의 취향 중심의 어떤 커뮤니티의 형성은 우리가 새롭고 낯선 그런 새로운 문화적인 산물에 우연하게 노출되는 기회를 막음으로 인해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제 문화적 경험을 굉장히 동질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논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정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어떤 학자가 미국 대선 캠페인 동안 자기가 이제 어떤 그 매체에 기고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관련한 집회 영상을 시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집회 영상을 시청하니까 그 뒤에 계속 백인 우월주의 콘텐츠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콘텐츠나 이런 극단적인 추천 콘텐츠가 추천되거나 아니면 자동 재생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 실험을 위해서 다른 계정을 또 만들어서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이라던가 버니 샌더스 이제 다른 후보들의 영상을 시청을 했더니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이제 좌파 음모론에 가까운 극단주의적인 영상들에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 학자가 AI와 이거는 구글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 것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에 구글은 아무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시청 시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에 노출되고 어떤 뭐 콘텐츠 내용이나 품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거기에 머물도록 하고 여길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지금의 영업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독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지속하도록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속에 계속 끊임없는 정보를 추천하면서 이용자를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런 그 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그 유튜브 공간에서 생산자가 된 것이 굉장히 큰 혁명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제 지금 조금 또 다른 방향에서 논의되는 것이 이것이 창작자로서의 생산자가 특정한 실천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치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이제 시청을 하다가 보면 어떤 그 유튜버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콘텐츠를 올리다가 조금 이제 뭔가 우리가 떡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많이 이제 구독자가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들에서 그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한 생산자는 이후에 계속 그거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산 환경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꾸 분석하고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수익화가 되는지를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내가 어떤 창작자가 될지를 방향을 이제 가늠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 이제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인식을 할 수 있는지,
그 인식 가능한 그 조건들을 자꾸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의 수익화 조건이나 정책이 변화하거나 알고리즘의 조건들이 변화하면 창작자들이 약간 이제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계속 창작자들에게 끊임없이 긴장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게 하는 그러한 시장의 장치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플랫폼과 알고리즘 종속적인 노동을 수행하게 해서 특정한 유형과 썸네일을 가진 유사한 형식의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느끼시나요, 혹시? 약간 비슷한 유형의 그 유튜브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또 내가 클릭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각적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과 알고리즘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있어서 앞에 그 이니스의 이론을 조금 적용한다면, 이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완전히 기술 단독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민주의의 역사와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에서 어떤 노동의 위계를 반영하는 어떤 인간과 알고리즘의 결합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노동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화가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노동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이 그 자동화는 그것을 비가시화하고 있지만 무인화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질서와 연결의 과학으로 네트워크를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무관해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글로벌과 로컬, 그 다음에 신뢰를 자본화하고 수치화하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매개로 어떤 마이크로워크, 뭐 아니면 고스트워크, 유령 노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노동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유형이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라벨링을 하는, 어떤 데이터에다가 라벨링을 하는 데이터 라벨러와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뭐 불법이다 아니면 유해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라는 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 기업이 팽창하면서 또 우리가 많이 그 뭐 어떤 굉장히 유해한 정보들이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삭제 차단 요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지금 불고 있고, 그런 것들도 기술 기업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담론에 의해서 기술 기업이 책임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배치를 해서 그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자동 삭제 차단하게 하거나, 그 자동 삭제 차단하기 전에 뭐 리뷰어가 직접 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머셜 컨텐츠 모더레이션, 그 상업적인 컨텐츠 모더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외주를 줘서,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외주를 줘서 이런 그 자동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터키식 그 자동 인형이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보면 이 안에 진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자동적인 그 구동 장치처럼 해서 굉장히 마술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그런 장치였는데, 그게 이제 터키식 그런 터번을 쓰고 있고 약간 이런 장치였기 때문에 그 아마존이 만든 이런 아웃소싱 그 기업을 이름을 아마존 머케니컬 터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이크로 노동의 굉장히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일이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분산이 되고 그 분산된 노동이 누가 다른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어떤 유해한 정보라던가,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혐오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테러 정보라던가 어떤 그런 뭐 성적인 정보라던가 이런 굉장히 그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처리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어떤 쓰레기, 기술 쓰레기의 처리의 그런 과정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전자 쓰레기가 굉장히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버려지거나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하고 아동들의 어떤 삶의 조건을 위협하기도 하는 한편으로 이제는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떤 정보 쓰레기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셜미디어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가라는 이제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런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인도, 케냐 등의 노동자가 굉장히 싼 값으로 이런 콘텐츠의 그런 삭제나 차단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들은 이제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위험과 심리적인 위험,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정치 경제적인 어떤 권력의 배치에서 이제 누가 이익을 보고 어떤 실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노동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기사는 가디언의 기사인데요. 케냐의 그 AI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케냐의 모더레이터가 이제 그런 굉장히 유해한 정보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도한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웨이스트 전자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쓰레기도 주로 지금 케냐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나 오픈 AI가 케냐의 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아웃소싱을 줘서 이런 그 모더레이션이나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그러한 인공지능 뒤에 아니면 기술의 그런 작동 뒤에 있는 노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라우드 워크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하나 분산돼서 시키는 크라우드 워크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런 콘텐츠 관리의 그런 노동들을 삭바느질과 같은 디지털 작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남반구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과정이자 이런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의 그런 아웃소싱을 해왔던 그런 테크 기업들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온라인 자료를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 이제 그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결국 이게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점에서 이제 케냐 법원이 그럼 지금 그 메타가 이런 콘텐츠 스크리닝을 하는 모더레이터들에게 적절한 의료와 정신과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 케냐에서 이런 실리콘 사바나라는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를 이런 기술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 부문은 케냐의 그런 국민 총생산에서 최대 8%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케냐 해안에 어떤 그 인프라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고, 이런 크라우드 워크 시장에 케냐인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제 케냐인들을 굉장히 좀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노동의 조건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판결로 뭐 그 메타가 그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게 외주 회사이기 때문에 외주를 거쳐서 메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조건을 넘어서 이제 메타가 그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케냐의 그런 노동자들을 멘탈 헬스의 정신 건강에 위험에 처하게 한 그 책임이 원청인 메타에 있다는 것을 판결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굉장히 좀 2011년도의 영상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앤드류 노만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우리가 리미에르 형제가 처음 그 영화를 실험을 할 때 이제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이라는 영상을 이제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렉스를 떠나는 노동자들 해서 한쪽으로는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배지 색깔이 달라요. 노동자 계급의 그 구글 노동자의 배지 색깔이 다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런 안에 있는 뭐 자전거라든가 뭐 그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한쪽은 그런 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단체로 차를 타고 와서
특정한 문으로만 들어가서 어떤 노동을 수행하고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찍은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노동의 위계를 드러내고, 이때는 이제 2011년도이기 때문에 구글이 전체의 그런 책을 스캐닝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그런 시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케냐나 어떤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마이크로 워크와 같은 이런 기술이 수반된 어떤 노동 같은 것들이 기술이 매개된 노동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냐, IT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이 사람은 프리랜서 계약을 맡고 어떤 위험한 게시글이나 댓글을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는 그런 업무를 한국에서도 지금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콘텐츠 모더레이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고, 2022년 말에 법원 판단이 노동자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제 회사가 고용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고수를 했다. 그리고 뭐 그렇지만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재차하고 노동자라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회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를 살펴보면 이런 데이터 라벨링을 하거나 콘텐츠 모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외국 기업의 온라인으로 면접을 본다던가, 아니면 국내 기업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도록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던가, 이런 식의 노동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요새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러한 엔잡러 담론과 한 푼이라도 이제 벌어야 된다. 이제 뭐 남는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 노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다는 그 자기가 굉장히 미세하게 잘려진 그 노동에 주어진 조건들을 그냥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조망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건당 뭐 얼마를 받고 이런 식의 노동이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기술 기업이 정보를 확장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노동을 굉장히 위계화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구 생태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이게 청정 에너지라는 환상을 갖게끔 하지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뭐 굴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매우 생태적이고 물질적인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따른 어떤 중국이나 콩고 같은 어떤 분쟁 지역의 광물 자원에 대한 진짜 실제의 그런 캐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분쟁 지역의 어떤 그런 갈등을 이용한다던가 기술기업이, 아니면 생태계를 굉장히 파괴하고 자신들은 이제 멀찍이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굉장히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콘텐츠 모더레이션의 경우는 이런 지구적 차원으로 노동의 위계를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많은 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결국 기술적으로 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제가 앞에도 애플을 가져오긴 했지만 뭐 애플을 따로 비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애플이 광고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이런 탄소 중립이라던가 어떤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기술 개발을 하라는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플 와치에서도 뭐 탄소 중립 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그런 영상이라서 한번 이제 캡처를 해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스트 휴먼은 결국에 이제 우리 기술 환경의 조건과 주체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에서 출발을 하는 것인데, 아까 이니스의 표현대로 현재에만 집착하는 심리와 정보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는 어떤 시공간적 편향성, 기술의 물질적인 편향성과
어떤 백인 남성 엘리트 중심의 이데올로기적 편향,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 이제 구조적인 조건에 의한 그런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 친화적인 어떤 생산자 노동, 우리 모두가 이제 생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이 되는 동시에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미세 노동이나 유령 노동을 양산을 하면서 노동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파편화시키고 인간을 타자화하면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셜미디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이 구성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웃소싱이라던가 이제 개별화된 계약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이제 낳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로 이게 다시 이어지면서 이제 사회적이고 역사적 문제를 기술이 해결하려는 이제 기술 기업의 끊임없는 열망을 다시 정당화하고 서구적인 정보 질서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비판적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비가시적인 노동과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주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이해하고, 이것이 전지구적 차원의 정보 유통 과정에서 어떠한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할 필요,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2부 순서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50분 정도 경청을 하셨는데 오늘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워요? 예,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이 전달하고 싶은 우리 강의자 선생님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설켜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체 따라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유튜버도 있죠, 그죠? 내가 늘 들어가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은 내가 탁 보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들어가서 봅니다. 재미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 재미없으면 또 다른 게 있지 하고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접속을 하고 클릭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혹당하는 거죠, 그죠? 유혹당한 겁니다. 이리 오세요, 나를 보러 오세요라고 기계가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여러분들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관성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 안에서 재미가 있네, 여기는 내하고 생각이 똑같네, 우리 편, 저쪽은 내하고 다르네, 우리 편 아님,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마을 공동체 형태를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으면 그 건너에 또 옆 동네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어릴 때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60년대 말 그대로 마을끼리도 사실은 너무나 이게 폐쇄적이어가지고 마을끼리도 동네 청년끼리, 어른끼리, 그죠? 싸웁니다. 예. 다른 마을에 놀러 본 거예요, 함부로. 갔으면 또 큰 사람, 어른한테 맞기도 하고요, 등등. 우리가 그렇게 이 마을끼리 안에서도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네 편, 내 편, 등등 해서 자기들끼리의 성씨, 집안, 이런 걸 나눠가면서 싸우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제 강연을 하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제 비가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까지는 트랜스휴먼이든 포스트 휴먼이든 이런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이 휴먼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물학적 취약성이나 허약성을 그나마
기술을 통해서 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계들이 작동되고 있는 현실, 그걸 이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리고 실제 또 여러분들도 그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네 편 내 편 찾고 있고, 그죠? 니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니하고 내하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해서 서로 편가르게 하고, 그죠? 한쪽에는 태극기 부대라 그러고, 한쪽에는 무슨 부대라 하고, 이렇게 해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이게 그 가상공간에서 일어나요. 유튜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까지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일상에서는 나의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개발하고 그 기계를 또 운용하고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개발업자나 아니면 기업인들은 우리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선생님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그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혹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보면 고대 로마의 제국이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죠? 중국도 한때는 제국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휴먼의 시대에서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미국이 제국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디지털 시대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이 5개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대의 기업이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오프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제국을 만들어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가상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미디어라고 하는 특정 영역을 이제 선생님 대표적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소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늘 일상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그 환경 자체가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스마트폰과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계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계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기계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있다. 그 기계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조작당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죠?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뒤에는 결국 또 인간이라고 하는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노동을 했다라면, 그죠? 공장에서 노동을 했다라면. 지금 그런 방식으로 노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노동의 현장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2017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주로 연구 대상이 뭐냐면 소위 탈근대, 이 탈근대의 핵심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든,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든,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든 이런 얘기들이죠.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개념이 유동성이라, 리퀴드라는 개념입니다. 현대 세계는 늘 끊임없이 유동한다는, 변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김재인 선생이 그런 얘기도 했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갑니다. 그 변화 과정 중에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혹은 진보라고 하는, 발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로 이동하는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트랜스 휴먼을 혹은 포스트 휴먼을 떠나서 이 현대사회에 이 휴먼 상태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된다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Wasted Life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된 삶들이라고 하는 책을 2004년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쓰레기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여러분 디지털 쓰레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바우만이 이야기하는 그 쓰레기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닌 그들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 휴먼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이거나 아니면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결국은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생산성이 없는 인간. 효용성이 없는 인간. 그 인간들에는 청년 백수부터 노인까지, 성소수자들, 그죠? 아이들, 예, 이런 사람들 쓸모없는 인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쓰레기들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는 지금 새로운 디지털 시대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다른 쓰레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구윤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자체 안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관련된 쓰레기들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처리 불가합니다. 지금. 그 어디로 갑니까? 네, 동남아시아로 가잖아요. 그죠? 필리핀으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까지 다 외국으로 보내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그 스마트폰 버려진 거 전부 지금 아프리카 땅으로 갑니다. 예. 디지털 쓰레기까지.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모르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들은 아마 저는 그 안에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반성적 차원이 들어가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구체적 얘기들, 전문가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못했거나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많이 물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은 받고 선생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네요. 예, 오늘 홍남희 교수님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 흥미있게. 저는 신암동에서 온 최상원입니다. 선생님 들어오실 때 강의 들을 때 처음에 들어오는 인원수와 지금의 인원수가 무엇으로 생각되십니까? 많이 줄었죠. 가신 분들은 디지털에 능해서 그 사람들은 질문하는 걸 디지털로 물으면 답을 잘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물론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면치로 멍청한 사람들은 실제 잘 모릅니다. 디지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의 디지털 기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교수님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멍청한 사람들도 이제 핸드폰으로 조금은 알았어.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무엇을 앱을 설치하라 하는 건 조금은 이해가 가가 좀 합니다. 하는데 뭐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지우지를 못해가지고 뭐 그런 방법이 좀 있으니까 노인들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멍청해요라고. 예. 굉장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예, 제가 좀 뭐 강의의 내용이 조금 뭐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좀 용어적인 측면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뭐 워낙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례로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관심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강의 내용에서 조금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기술이 지금
굉장히 그런 우리의 조건을 형성하고 우리를 뭐 특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간다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술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여러 가지 혁명적인 어떤 세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거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제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면의 그런 노동이나 어떤 이제 지구적인 확산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근대적인 역사를 반복하는 부분들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뭐 이게 우리를 정말로 막 결정짓고 있다던가 막 이런 이야기는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미투 운동이라던가 어떤 굉장히 좀 혁명적인 어떤 운동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 또 가능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도 있고, 사회가 정말로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인식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기술을 추동하고 쫓다 보면은 또 놓치게 되는 지점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이렇게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여쭤보시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도 계속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특정한 인구 집단에게는 계속해서 이거를 사회에서의 경험을 불평등하게, 불균등하게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약간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노력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나 이런 분들도 보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보면서 이제 또 전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보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뜨는 거를 이제 한번 검색한 걸로 이제 뜨는 거를 계속 보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어떤 필터 버블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화된 알고리즘, 이게 근데 기계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검색했던, 나랑 비슷한 이 정보를 검색했던 다른 사람이 봤던 정보를 나한테도 또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취향이나 뭐 비슷한 연령대가 봤던 게 나한테도 뜨는, 굉장히 정말로 지구적인 차원에서 내 정보나 취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잘 이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고, 이제 이런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이니까 정확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금도 네, 제가 이런 마이크도 지금 잘 못 다루는데 디지털을,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 그냥 이제 주어진 대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 지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하셔도 좋은데, 선생님 아까 첫 번째 질문 있잖아요.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신암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이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격차 회소 이래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예. 우리가 너무 무지해가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말입니다. 앱이나 이런 걸 깔면 광고 아니면은 보이스피싱이고 뭐 같은 것 때문에 불안해서 우리가 그걸 계속 들어가 실수를 해도 어린아이 멘치로 10번 하면 알아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하는 것 때문에 못하지 그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예 우리 노인들은 거의 배우려고 하는 걸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무지해서 뿐 아니라 그게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니 뭐 혹시나 아들한테나 자기한테나 피해가 올까 싶어서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꼭
그런데 못 가서 이 해결을 못 해서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최 선생님 노인 아닙니다. 청년이십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스스로. 노인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예,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버물도에서 온 임채호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성 선생님께서 소셜미디어 쓰레기라는 이 개념이 저는 이게 뭐지 이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성 그 교수님이 그 유형적인 이 미디어 그 매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를 하기를 이게 데이터 정보 그 데이터 정보가 만일 뭐 쓰레기로 뭐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인력을 동원해서 이걸 제한하고 이래 한다면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전 감이 좀 안 와가지고 이런 물어봅니다. 예. 예, 좋은 질문. 예,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 설명해 주시면. 예. 그 소셜 미디어 쓰레기라고 이제 뭐 사실 그 로버츠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사례 연구에서 이제 명명된 이름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게 이제 이웨이스트라고 하는 우리 전자 쓰레기 아까 이제 그 정말로 전자 기기 쓰레기 그거와 이제 비교를 해서 이런 소셜 미디어 쓰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셜 미디어 쓰레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보는 이제 전달이 되어야 할 정보와 노이즈와 같은 어떤 처리가 제거되어야 할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란 정보라던가 아니면 뭐 굉장히 좀 유해한 뭐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실시간성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우리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 같은 그런 전통적인 언론에서는 게이트키퍼가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문지기가 있어서 그것을 편집 차원에서 걸러서 전달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것이 동시적으로 정보가 생산이 되면서 바로 수용자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해한 정보나 아니면 굉장히 그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조치들이 많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뭐 2017, 18년도에 어떤 테러가 굉장히 유럽 사회에서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테러리즘 정보가 유통이 되는 것을 유통이 되는 그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게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약간 무슬림이나 이런 청년들이 뭐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서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무슬림 선동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소셜미디어가 약간 타깃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면서 이런 정보의 유통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 그때 2017년, 18년에 막 영국에서도 테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막 총리가 테크 기업을 방문을 해서 이런 정보의 유통을 너희가 이제 테크 기업이 유통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용자 생산하는 정보를 처리도 잘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일반 시청자들이 못 보게 한다던가 뭐 올라간 걸 빨리 내린다던가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그 유럽 연합 차원의 요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제 제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방대한 양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특정한 정보를 이제 포착을 해서 그게 나타나면 자동 차단하게 하는. 근데 그거를 특정한 정보가 유해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게 유해하다고 누군가 매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게 삭제되어야 할 정보라는 것을 누군가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에 우리보다 더 먼저 노출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일반 시민이 보기 전에 노출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실시간이기 때문에
100% 이게 다 유통을 차단시킬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유럽, 아프리카나 이런 회사들로 이제 이렇게 외주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예.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예,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교수님 강의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한테 그래도 가장 귀에 들어온 얘기는 쓰레기 처리 노동자들의 그 적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오늘 주제의 본질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2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유튜브가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정보 독점이 파괴되고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이제 전달되던데 반면에 이게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유튜브가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쌓고 요즘 한창 그 말이 많은 민주당의 그 추미애 이렇게 일부가 집단 폭력화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디지털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는 그 추미애 사건이 바로 디지털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제대로 처신해야 할지 그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첫 번째 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은 늘 국경을 넘으려고 했죠. 확장시키려고. 그런데 디지털은 너무나 쉽게 국경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나 쉽게 독점화가 이루어졌죠. 예. 우리가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한 독점이 되었을 때 그 독점이 가지는 폐해, 저는 오히려 그게 바로 포스트 휴먼 시대의 디지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독점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늘 자기 통제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과연 디지털의 독점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독점된 디지털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또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 도구가 되면서 거의 오히려 마치 옛날에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듯이 유튜브 안에서 돈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거든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윤리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런 관점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임생 오랜만에 또 우리 인문 포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주 또 묵직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가지 질문인데요. 유튜브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치적 편향성들입니다. 정치적 편향성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필터링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건데 이걸 뭐 선생님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휴먼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통제성을 가지고 스스로 교육을 해왔다면 지금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게 지금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어쨌든 제가 이제 정치적 편향성이라던가 뭐 꼭 정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제 유튜브 상에서 특정한 어떤 정보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그 동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헤이트를 낳는다, 아까 이렇게 혐오를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막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이제 뭐 미디어 쪽에서는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뭐 뭐 보이스피싱이나 광고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처음으로 그 디지털 기기를 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어떤 감정적인 차원, 아까 어린아이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당황하고 부끄럽고 약간 이런 기분들,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막 누군가 서 있거나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다 보면 이런 빠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감정적 손상을 경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공간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자기들의 이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혁명적인 그 결과이고, 그리고 또 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소수자라던가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먼저 떠서 막 지상파로 진출을 하고 오히려 그런 지금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게 굉장히 지금 편향된 그런 공간에서 이제 자신과 비슷한 정보에만 노출되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미디어 조건이 지금 그렇지 않게, 왜냐하면 수익화나 어떤 이윤 추구적인 욕망, 열망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제가 완전히 뭐 해결하는 해결책보다는 사실은 이런 유통 환경에 대한 이해와 유통 환경에 개입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정보의 이런 환경이 왜 문제적인지를 이제 저희들 같은 연구자들이 이제 굉장히 좀 연구를 해서 이제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이제 연결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점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이제 자기 통제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보 환경에서는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정보 환경에서 누가 더 취약해지느냐. 그런데 지금 기술 환경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취약해진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취약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해서 요새 뭐 많이 이게 막 뭐 문제가 되어 왔던 어쨌든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사례들은 대체로 이제 젠더 폭력의 양상으로 이제 젠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디지털 기술로 여성들이 많이 이제 그 인터넷과 관련한 공간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또 다양한 어떤 고정관념과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다시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파고들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모든 주체가 이런 뭐 프라이버시나 뭐 정보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된 것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고, 거기에서 더 취약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그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미시적으로 잘 관찰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례들로 촘촘히 개선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곤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한 찬사라던가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 때문에 조금 이 흐름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까지. 예.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작년 5월에 워싱턴 DC에서 그 노벨상을 탄, 예를 들자면 뭐 평화상이라든지 혹은 과학상, 이분들이 지금 현재 매스미디어에서 거론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 혹은 의도적으로 의곡해서 발표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흥미있는 모임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재미있는 강연으로 우리 관심을 끈 홍 교수님의 현직이 한국방송학회, 그 다음에 전직이, 이것도 뭐 전직이라고 해서 올해 23년까지니까 미디어 전더 다양성 특별위원회 위원을 하셨네. 그러면 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셜미디어 상에 쓰레기 코테이션 마크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좀 그래도 미숙한 나라, 못 산 나라에 가 처리하는 거는 이건 힘은 논리는 부정을 못합니다. 요 코테이션 마크의 쓰레기를 단어를 좀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지금 우리 생각에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당한 사람이 있겠나 이럴 정도인데 이 세계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좁혀가지고 아마 우리 대구의 목철병원뿐만 아니라 홍 교수님이 관여하고 계시니까, 대학에 강의하고 계시니까 좀 먼저 나서가지고 작년에 노벨 상을 탄 그분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게 노력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위원회 산하 혹은 한국의 매스미디어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방송학회입니다. 학회. 전문가들 모여있는 학회고요. 언론학회, 두 개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방송학회라든지 혹은 언론학회에서는 지금 우리 미디어 환경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바꿔서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그 페이크 뉴스의 문제는 당연히 이제 언론과 뭐 방송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나 뭐 아니면 그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거기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입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던가 아니면 뭐 페이크 뉴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사례 연구들이나 이렇게 개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페이크 뉴스의 문제는 당연히 이제 미디어 분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페이크 뉴스도 이제 뭐 그런 디지털 쓰레기와 연관해서 이제 뭐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페이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가치 판단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고 사실은 어떤 것들을 삭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는 사실은 국가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어떤 플랫폼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지점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공통의 합의가 이제 좀 어려울 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정의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정보 유통을 그렇게 건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과 관심은 당연히 이제 미디어 분야의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이 됐습니까, 선생님?
예, 글쎄요, 라고 하는 것은 시원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등을 어떻게 끌고 드릴까요? 이럴 때는. 사실 이 선생님께서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뭐 페이크 뉴스, 그래도 페이크 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페이크를 쓰는 이유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속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을 기만하겠다는 거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것도 이제 프랭크퍼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철학자가 쓴 책 제목입니다. 이기도 한데, 그죠? 불쉿이라는 말입니다. 불쉿. 우리 한국말로 옮기니까 재미있게 그냥 개소리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죠? 예. 페이크는 차라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는 너를 속이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 아주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쉿 이게 문제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완전히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저기 막 이렇게 뱉어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예. 불쉿, 이래 개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불쉿과 같은 그런 말들 표현을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가상현실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또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있는 선생님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주신 자료도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주제와 젠더 문제, 기후 위기 문제, 생태 문제, 하여튼 모든 것이 이게 복합적으로 서로 관계망이 다 이렇게 얽혀져서 어느 것 하나 참 끌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또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한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예외 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N번방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은 그것이 몇 년이 지나도록 경찰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라 하면은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인데 몇 년을 그거를 먼저 못 잡았는데 여성 시민 추적단에서 그 사람들을 검거라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그걸 했다. 뉴스를 들으면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게 의지가 없는 것인가, 안 그러면 구조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우리 표현의 자유와 또 이 반인권적인 어떤 이런 현상하고 충돌할 때 이거를 또 인공지능에 맡긴다든지 또는 어떤 규제라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 말씀 가운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세대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이념의 차이가 아니고 신경 감각적 차이라는 말씀을 듣고 참 또 이런 또 표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저는 사실 아닙니다만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실 태어나실 때는 아마 전기도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서 종이신문, 테레비, 지금 또 엄청난 이런 스마트폰, IT까지 오면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흔히 말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런 세대는 완전히 이거는 자기가 그런 말 할 때부터 옆에 이런 디지털 기기가 사방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런 세대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신경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가. 과연 이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또 우리 방법이라든지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예,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제가 많이 참여한 연구들과도 좀 관련이 된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취약층, 이제 젠더 폭력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많이 말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성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드러나면 굉장한 폭격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의해서 이제 뭐 그런 뭐 관련한 법제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고 또 그것이 폭력이라고 인식이 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쨌든 여성이 피해자일 때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그거를 사회적인 피해로 이렇게 구성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그런 뭐 N번방으로 불리는, 소위 N번방으로 불리는 그런 사례들도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명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도 뭐 우리가 그 뭐 해화역 시위라던가 이런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시위가 있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많은 여성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지우는 사람한테 뭐 개별적으로 가서 그걸 삭제하지만 결코 이게 영원히 지워질 수가 없는 그 디지털 공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계속 엄벌을 처한다던가 뭐 이렇게 뭐 양형 기준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한데, 저도 이제 그런 뭐 불법 촬영이라던가 뭐 그런 비동의 유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양형 기준을 그럼 강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 상황에서 이게 너무 처벌 수위가 낮고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폭력으로 인정하고 이거를 더 세게 뭔가 형벌을 내리면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후에 그 판결을 내릴 때도 굉장히 뭐 초범이니까 봐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구성이 계속해서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그래도 이제 뭐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청소년 문화에서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그 인권 침해로 잘 그 인식이 안 되는 그런 경계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까딱하면 정말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둔감한 그러한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학교에서도 지금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막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특정 아까 이렇게 뭐 그런 동질한 공동체의 문제가 사실은 그런 아동 청소년의 그런 뭐 게임을 좋아하는 문화라던가 뭐 특정한 성별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만약 게임 방송을 들어갔다 하면 굉장히 뭐 어떤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뭐 특정한 광고가 뜬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동 청소년의 어떤 그런 인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구조가 이제 매체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끌어내고 공통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이제 학교인데, 그것이 학교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제약으로 인해서 물론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조금 뭐 시수가 굉장히 적다던가 뭐 이례적으로 이루어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넘어가면 세대 차이와 관련한 그런 신경 감각적 차이를 그 맥루안이 이제 이야기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미디어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미디어의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런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서 신체적인 반응이나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해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런 아동 청소년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디지털 기기를 접했던 그런 세대에게는 굉장히 우리랑 다른 어떤 조건으로, 감각적인 조건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빠르게 정보를 넘기고, 그리고 어떤 이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약간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이례적이고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을 유도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이제 기성세대로서 이제 하는 어떤, 옛날부터 이제 뭐 이렇게 텔레비전 갖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뭐 책을 봐야지, 뭐 TV를 본다, 뭐 바보 상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계속해서 책으로 끌어내려는 어떤 학교 차원이나 어떤 뭐 이렇게 학습적인 차원에서의 시도와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는 어떤 그런 자율적인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약간 이질적으로 자꾸 공존을 하면서 그 사회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구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굉장히 그런 남성들에 의한 어떤 테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명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동질적인 공동체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는 그런 이제 편향성을 기반으로 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뉴스에도 유사한 보도가 나왔죠. 서울대형 뭐 N번방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이미 몇 년 전에 서울대에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사이버 폭력이었죠. 공간 안에서 서울대 남학생들이 동료 여학생들을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희롱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대에서는 그 친구들이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무사히 또 졸업을 했다 그러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전히 이 남성 중심적 사고, 이게 너무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 남자애들은 다 해도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대이기 때문에 더 일벌 100개를 했으면 달라질 텐데. 그죠? 예, 이제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선생님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 디지털 문화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이제 일종의 이 아이들에게는 화면 자체가 일상이죠. 그죠? 화면 속에 들어간 게 일상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 강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지, 중학생이 몇 시간 들어가 있는지, 혹은 고등학생이 몇 시간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수업 듣는 거 빼고 하면 전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놀이터이고,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거기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보다 더 반가운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하고는 얘기도 안 합니다. 문자로 얘기합니다. 예,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강의실에서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질문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아주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말하다 봅니다.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합니다. 우리 지금 요즘 아이들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강의실 안에도 그렇습니다. 니와 내한테 질문하노 이런 표정입니다. 예. 그 정도로 오프라인에서도 소통이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문화가 갖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상의 현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사회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이 두 개의 문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시간은 뭐 됐습니다만 혹시 마지막 질문 제가 있으면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867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의 이중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상반기 목요철학 인문포럼 마지막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인공지능, 인간 그리고 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홍남희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월에 갑자기 7월 한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무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마지막 강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